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는 12만 6천 불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8만 달러 후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금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에 관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창익 작가님이신데요. 김창익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경제 스토리텔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그 독자나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서사는 아마 김창익 작가님이 정말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직접 만나서 녹화하고 또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최근 네. 상황까지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제일 먼저 요즘 왜 가격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 그러니까 126K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9만 달러 밑에서 이제 9만 달러 뚫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이동성이 좀 풀리고 이제 완화 국면이 되니까 다시 이제 나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스닥하고 동조 현상을 좀 보였던 비트코인도 이제 살짝 반등 이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좀 내려앉고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 유동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그 4년 주기 서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마침 이제 2025년 말 10월 이후가 이제 그 4년 주기 서사의 어떤 상승장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10월 10일 날 아시겠지만 이제 20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연찮은 일이건 뭐 우연한 일이건 간에 어쨌거나 숏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제 15% 정도 126K에서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은 상황에서 4년 주기 서사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불안감이 이제 겹치니까 단기 유동성이 당시에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불안감, 심리적인 어떤 센티멘트 불안감이 겹치면서 한 35% 정도까지 내려앉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준이 금리를 이제 3번 내렸고 내년에도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유동성은 완화 국면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월가의 단기 유동성이 메말라서 금융권 레포 거래라고 하죠. 그 금융상환에 거래할 때 쓰이는 그 금리가 치솟았었는데 그 연준이 월가의 그 단기 자본의 어떤 경색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그 단기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양적 긴축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실제로 그 재무부의 TGA 재무부의 어떤 지출도 한 천억 달러 정도 이제 단기 자금이 이제 시장에 풀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그 배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메인 상수도가 있을 거고 그 상수도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유동성이 메말랐든 아니면 유동성이 그 풍부해지든 상관없이 그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유동성 배관이 막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연준이 돈을 풀든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든 그것들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그 밸브를 연준이 막는 방법은 현물 ETF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월간은 이제 그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하락 국면에서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베이시스 거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물을 사들이는 것 이상으로 이제 숏포지션을 잡아서 공매도를 치든지 이제 선물 숏포지션을 잡아서 하락 국면의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건데 많이 잡혀 있는 그 숏포지션들이 지금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지금 계속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그 전통적인 대왕 거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10년 이상,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면서 3번 정도의 그 반감기를 거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2020년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만 원까지 떨어지는 하락장을 한번 맞으셨다면 견디기 힘든 국면이었을 텐데 그 국면을 이제 견디고 나니까
10만 달러가 넘어갔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하려고 하시는 어떤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현물을 내놓으니까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가격을 폭락시켜서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속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지금 그 통제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저는 월가라고 봅니다. 그 이제 100%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 숏 포지션으로 하방 압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롱 포지션으로 현물을 매입하는 이런 그 지분 늘리기 그 전략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연말에 그 퍼드라고 해서 공포스러운 어떤 뉴스들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다른 그 분위기들이 좀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김창익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금값이고 또 비트코인 값이라고 본다면,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 금값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많다는 거냐, 적다는 거냐. 뭐 일부에서는 물론 장기 유동성, 뭐 단기 유동성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미국만의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을 놓고 생각할 때는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가 적어도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미국도 계속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금값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값이 올라가면 다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왜냐면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온스당 4,400달러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렇다면 온스당 2,000달러일 때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두 배가 지금 넘으니까 금의 시가총액은 40조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시장으로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모든 유동성을 사실은 지금 금과 은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뭐 몇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금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달러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메마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단기 유동성은 이제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메말라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유동성 M2 통화량 자체가 지금 메마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유럽도 지금 돈을 풀고 있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 거 빼고는 대부분 주요국가들은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은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인 자산이라서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금의 가격은 억눌러 갔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은 60%, 은은 한 130% 정도 지금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역사적인 이제 상승률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왜 나왔을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금을 사들이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인도가 이제 금을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이게 이제 브릭스 국가들인데,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방편으로 금을 정부는 사들이고, 민간은 원래 이제 금을 좋아하니까 민간은 어떤 금의 수요로 사들이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 상하이 금시장에 현물이 대거 런던 금시장에서 이동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런던 금시장에서 주로 이제 서구권의 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숏포지션 물량이 런던 시장에서 상하이 시장으로 금의 현물이 대거 이동하면서 이제 그 숏포지션이나 공매도나 숏포지션을 잡아놓으면 궁극에는 현물로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런던 금시장의 현물 금이 메마르니까 이 숏포지션이나 공매도 포지션들을 대거 일시에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금시장을 억눌러 왔던 그 공매도와 숏포지션이 일시에 이제 청산이 되면서 천장이 뚫린 거예요. 그동안은 백악관이나 월가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금과 은의 가격을 억눌러 왔는데, 그 포지션들이 상하이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대거 빨아들이면서 강제로 청산되니까 의도하지 않은 천장이 뚫려버리는 상황이 돼서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사실은 월가 특히 JP모건 같은 금융사들에게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은 은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이제 베어스턴스라는 금 선물 거래 전문 업체를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인수하면서 막대한 숏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은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은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JP모건 입장에서는 은 가격의 폭등이 상당히 이득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월가의 어떤 손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어떤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월가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중국의 어떤 대규모 현물 수요가 만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연찮게 뚫린 시장에서 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금과 은의 어떤 현물 또는 이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월가가 이제 대거 이득을 봤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풀린 유동성이 금과 은으로 대량 흡수가 되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어떤 위험 자산 제일 끝단에 있는 자산은 사실 유동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유동성들이 그 메마른 유동성 그 중에서 이제 또 비트코인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조차도 월가에서는 지금 숏 포지션으로 이제 막아놓은 상황이니까 뭐 유동성이 거의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는 흘러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풀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 더 크게는 브릭스 국가들이 적어도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 거기에 기본이 되는 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인도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흥 국가들의 막 소득이 빨리 높아지면서 금 수요가 계속 빠르게 또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김 작가님이 월가의 생각도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린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 거냐는 거죠. 김 작가님 말씀은 그동안 이제 금값을 억지로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일부러 누르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지난해 미국 대선 선거 유세 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만들고 자기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또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에 잠깐 반짝하더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뭐냐 이거 도대체 자기가 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전략 자산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하더니 이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비트코인을 정말 전략 자산으로 모은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은 막 치솟아 오를 테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 작가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니까 금값을 좀 띄우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눌러놓은 상태에서 퍼트낙스 같은 데 갖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서서히 사면 그러면 그게 미국의 전략에 굉장히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올해 3월 달에 행정명령 내용이 물 100만 개를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는 비축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제 의회에서 신시아 로미스라는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액트,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금의 재평가, 그러니까 포트녹스의 4,000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창고에 이제 4,000톤에서 미국은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이 42달러로 지금 패깅이 돼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42달러로 평가를 해서 연준이 재무부에 화폐를 발행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재무부가 화폐를 발행해 쓴 건데 그 42달러가 지금 현재 가치로는 4,400달러니까 100배 이상 지금 가치가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시장 가치로 다시 평가하면 미국 재무부는 연준으로부터 100배 정도의 화폐를 발행해서 쓸 수 있죠. 그 100배로 발행한 화폐를 비트코인을 사면 이제 세금을 쓰지 않고도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들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는 7월 30일 날 세금 중립적인 방법의 비트코인 매입 방안을 그 데이빗 삭스라는 이제 크리토 짜르가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7월 30일 날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구체적인 매입 방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 매입하는 방안을 철회한 거다라고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라는 게 블룸버그와 폴 크루그먼이라는 그 뉴욕타임즈 그 칼럼니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2024년 3월 달에 반감기 그가 온 다음에 가격이 3만 달러에서 이제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 인하 국면이긴 했지만 실제로 유동성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가격이 6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 가격 상승에는 사실은 2024년 1월 달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측면이 있고 그게 수요를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만들어줬고 추가적인 상승은 2024년 11월 6일 날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공약했던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100만 개를 사들이겠다라는 그 공약이 절반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실행하지 않겠네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형성됐다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고 빠졌겠죠. 저는 크루그먼이나 그 블룸버그의 그 칼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진실은 트럼프는 물밑에서는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매 수자가 내가 무언가를 사드리겠다고 떠들어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미국은 조용히 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 월가입니다. 월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에서 지금은 죽이진 못하니까 월가의 그 금융 논리대로 포섭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월가가 비트코인을 자기들의 논리대로 포섭하려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월가의 패권 전략은 사실은 달러를 발행하는 발행권이었는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컴퓨터 코드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월가가 발행량을 가지고 패권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보유량을 가지고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사들이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포섭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월가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달러 패권에 저항하는 새로운 자산을 자신들의 논리대로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선회를 했는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월가가 그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압박해서 이제 그 전략 법안을 소극적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철회하거나라는 어떤 압박을 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그 전략이 장기 채권 시장에서 월가가 프라이머리 딜러로 채권을 사주는 그 구매력을 지렛대로 지금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3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4% 초반이나 3% 후반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은 파탄나는 상황이 돼요. 5% 금리로 다시 차원에서 30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기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급한 불인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월가와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월가가 그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 장기채 금리는 발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월가의 제이미 다이먼이 자신들이 채권을 사주는 그 대가로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철회하라고 사실 압박을 했거든요. 이게 올해 5월 30일에 그 레이건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제이미 다이먼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라는 공급망, 세계화의 어떤 공급망을 건들지 마라. 관세 전쟁이나 이런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마라라는 거였고요.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철회해라. 그리고 국방비를 늘려라. 그러니까 그 F-35 같은 그 총알을 더 사라. 그러니까 총알이라는 건 이제 무기의 대명사로 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고 히토류를 사들이고 비트코인을 사지 마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7월 30일 날 그 데이비 sak스가 전략 비축 법안에 대한 실행 방안을 발표하는데 아무런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에 이제 그 저기 미국 쪽의 언론들을 보면은 제이미 다이먼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거래 중에 하나가 전략비축 법안을 보류하거나 월가의 보유량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방안을 찾거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제 후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그 전략비축 법안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세금 중립적인 방법의 매수 방안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한 2027년까지 장기채 금리가 4% 초반에서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밑에서는 그 전략비축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굉장히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짜놨습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대한 구상은 무엇보다 이제 미국 패권을 정말 더 공고히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패권을 무엇보다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뭐 일단 예전에 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쪽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세금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도 있고 또 민주당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금 가격은 올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전략이 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무려 38억 달러가 넘고 GDP 대비로 무려 125%가 넘는데 이게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해도 지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다, 이게 큰 문제다 해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연준에게 금리 내려라, 통화량 늘려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5월에 연준 의장이 뭐 케빈 해스잇이 되든 그 누가 바뀌면 결국 트럼프의 복심일 거고, 그러다 보면 굉장한 유동성이 풀려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월가에서 반대를 해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물론 무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하면 되거든요.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고 또 단기 국채도 사는 것도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결국은 채권 금리는 안정화시키면서 또 동시에 채무 그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동안 계속 매입을 해서 가격을 또 올리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생각이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월가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렛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케빈 해스잇이 콜레마켓에서도 거의 90% 이상 이제 유력한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돼 왔었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등을 막 이제 두들겨주는 어떤 액션으로 차기 의장이라는 사실상 낙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 또 움직여서 케빈 해스잇은 우리가 달가워하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어떤 신호를 준 거죠. 근데 월가가 그 신호를 준 직후에 갑자기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 풀이 3명으로 늘어났어요. 케빈 워스잇하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워렌이라는 월가 친화적인 후보들이 2명의 물망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비선호 인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의사 표시를 월가가 이제 백악관에다 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줘라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분들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케빈 해스잇의 카드가 철회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케빈 해스잇이 나는 그 트럼프의 복심이긴 하지만 월가의 소통을 이제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굉장히 전략적인 멘트를 인터뷰에서 하면서 이제 그 케빈 해스잇이 이제 물망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월가가 어떻게든 자신들의 구매에 맞는 인물로 튜닝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럼프는 이제 그 채권 시장의 실질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하려고 이제 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달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방편으로 월가가 상당히 저항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얘기나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거대한 양적 완화나 어떤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방향은 그쪽이 맞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하는 전략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대공황에 준한 어떤 경제 위기설이 자꾸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노동시장이 경색되고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얘기인데 금융 위기나 팬데믹 위기 당시 위기감이 있지 않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대폭적인 유동성 국면은 이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월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물론 당연히 뭐 나름대로 서로 견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미국 행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거의 지명을 하려고 하는 캐비넷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플레도 올라가겠군. 그러니까 우리 명목 금리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실제 월가에는 이렇게 채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났을 때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막 낮추니까 누가 다 이익을 봤어요. 다 월가가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월가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월가는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제 이런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가라는 어떤 집단 지성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어떤 황제, 어떤 큰 손 또는 이제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어떤 회장 이분들 의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모르겠으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월가의 은행들은 사실은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사실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이 되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니까 그 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익 구조를 필연적으로 만들었죠. 그게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인데 파생 상품 시장 등등의 어떤 자산 시장을 만들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화폐 가치가 올라가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케빈 헤셋이 와서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폭발해서 이제 월가가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월가는 해칭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방향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백악관이나 재무부가 헬스잇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 워렌이나 이제 워스 같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권을 가지고 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기왕이면 우리 둘이 똑같은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약간 좀 다른 시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이게 과연 화폐로서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최근 전개 상황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미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작가님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거대 서사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거 사기 아니야? 가격이 오를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은 거의 영원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이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냐 아니면 또 투자 자산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작가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계속 화폐로 아니면 또 미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가 계속 모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이제 반문을 하는 게 있는데,
금이 화폐인가요, 교수님? 저는 금이 화폐라고 생각 안 하죠. 한때는 화폐였는데 이제는 네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지금 화폐로 이제 어느 정도 서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금을 지금 어디 가져가면 안 받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달러나 원화로 결제를 하거나 지금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럼 금이 거래 수단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거래 수단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우리는 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화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를 저장해주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이제 화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화폐의 3대 조건, 그러니까 거래, 척도, 교환 수단으로서의 어떤 화폐인데, 이 세 가지를 100%다 만족하는 화폐는 역사상 없었거든요. 지금 달러는 저장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장 수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결이 돼야 척도나 이제 교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는 지금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인 그 가치의 저장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달러로 화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엄격한 틀에서 벗어난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논쟁을 이제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격 요소가 이제 그 화폐 3요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화폐가 아닌 걸로 자꾸 이제 매듭이 지어지곤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통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애덤 스미스가 화폐를 뭐라고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 애덤 스미스가 화폐를 정의하기를 수고와 기여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원시 시대의 화폐는 조개 껍데기인데, 그 조개 껍데기를 자맥질을 해서 패고 그 패낸 조개 껍데기를 세척하고 말려서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써서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이제 통용됐던 거는 누군가는 자맥질을 해서 이 조개 껍데기를 캐서 세척해서 이제 뚫어서 꿰다라는 이 수고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간 그 노동력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내가 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제시했을 때 한 달의 노동력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너에게 줄 테니 우리 밭에 와서 한 달 동안 일해줘라고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저 목걸이는 한 달에 대한 노동권의 청구권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나 칼 막스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눈에는 그 화폐라는 거는 노동력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큼 투입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화폐를 만들어지는데 투입된 노동력만큼 내가 이 화폐를 제시하면 그 노동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청구권, 데이터, 장부, 이제 원장인 거죠. 이런 개념이 화폐라고 보면은 그 결국 화폐라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장부고, 그 장부는 교환할 때 그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 개념을 그럼 미래의 화폐는 무엇이 될까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인도계 인플루언서하고 인터뷰한 대담이 지금 유튜브에 한 2시간짜리 인터뷰가 있는데, 그걸 한번 풀로 좀 보시기를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미래의 화폐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화폐는 원장이다, 데이터 장부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장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래의 에너지는 전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원장인, 전기에 대한 원장인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중간에 세부 단계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노동력에 대한 원장이었는데 그게 왜 전기에 대한 원장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 앞으로 노동력 원장으로서의 화폐의 개념은 사라질 거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AI와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공장에서 이제 100% 생산에 투입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은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사람 노동력에 대한 가치는 제로가 된다. 그러면 노동력의 원장으로서의 화폐는 가치가 제로니까 앞으로는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원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폐는 휴머노이드가 1시간 일한 그 노동력에 대한 원장입니다라는 그 청구권이 돼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가장 표준화해서 측정을 하려면 그 휴머노이드를 가동시킨 전력 단위가 된다는 거죠.
전력이 휴머노이드를 가동하는 이제 에너지가 되니까. 그렇다면 휴머노이드의 노동력을 청구할 수 있는 원장으로서의 화폐인데 사실은 그거는 전기란 에너지의 단위로 이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화폐는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투입됐느냐에 대한 장부다. 그리고 그 투입된 전기량만큼 내가 타인에게 그만큼의 전력 에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원장이 된다 해서 그러면 미래 화폐는 그 전력 청구권으로서의 화폐인데 전력 청구권으로서의 화폐로서 가장 직관적으로 부합하는 화폐는 비트코인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전력이 투입됐는가를 보여주는 장부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 조개 껍데기 화폐를 만드는데 30일이나 노동력이 들어갔다라는 원장으로서의 화폐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의 화폐라는 거는 애덤 스미스나 칼 막스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화폐의 개념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원장에 담기는 청구권의 대상이 무엇냐만 달라진 거죠. 그건 과거에는 그 인간의 노동력이었지만 미래에는 휴머노이드의 노동력이고 그 척도로서 전력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래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화폐는 비트코인이 가장 직관적으로 부합한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지적해 주시는 대로 비트코인이 그러면 10분에 하나씩 발행되는 이 무거운 화폐가 그러니까 비중이 철보다 이제 높은 금이라는 무거운 화폐가 화폐냐라고 이제 그 질문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질문에서도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라고 인식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또는 에너지 화폐 시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어떤 기축 자산으로서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 보면 비트코인은 전기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화폐의 기준이 될 거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단위에서 어떤 지불 수단으로서의 어떤 유틸리티로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은 블록체인이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어떤 그 기술의 발전은 프로그래머블 블록체인인 어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이제 메인넷들이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비트코인은 금처럼 이제 가치 저장과 어떤 가치의 어떤 기준으로서 화폐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화폐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김 작가님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변화한다, 비트코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예전에 조개 껍질부터 시작해서 화폐의 계속 변천을 보면 처음 원시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상품화폐가 점점 더 공고화되고 거기에 이제 최고 정점에 있었던 것이 이제 금이었거든요. 금도 처음에는 화폐가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산업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면서 너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화폐를 찾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산업 국가들이 고안한 것은 처음에 이제 은행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걸 금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화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금과 태환을 보장하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정 환율제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만 금과 태환을 보장하는 고정 환율제를 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이렇게 태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고정 환율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아예 그것마저도 이제 중단하면서 아예 모든 통화가 그야말로 이제 명목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법정화폐가 딱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계속 이제 통화량을 막 늘릴 수가 있으니까 예전과 달리 금과 전혀 태환 비율이 없으니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특히 이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이 이거 뭐냐 내 자산이 이렇게 막 계속 녹아내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2100만 개만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고안해냈는데 이게 마침 이제 이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만드는 화폐가 이제 새로운 화폐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긴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어떻게든 이 통화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통제를 해야지만 이거 가지고 세금도 걷고 이거 가지고 통화 정책을 또 계속 사용하면서 경기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00% 법정 화폐가 이 비트코인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법정화폐, 그러니까 세금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아마 지금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은 준비금으로서 채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제 100% 시행이 된다고 보면 준비금이 바뀐다는 얘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이라는 현물을 근거에 저장해 두고 이제 종이화폐를 발행해서 쓰는 게 화폐의 개념이라고 보면 준비금이 지금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법정화폐의 어떤 기축이 된다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기축 자산이 된다라는 거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논의한 대로 어떤 준비금이 바뀐다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서의 어떤 화폐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단계에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트럼프 정부가 바뀐 다음에도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자산으로서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미국 정부라는 패권의 어떤 기축 자산으로서의 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의 어떤 금과 같은 자산 또는 화폐의 역할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지금 국면만 봐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부가 채택하는 법정화폐, 세금 지불 수단으로서의 이제 화폐가 될 거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좀 답하기가 이르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트럼프 정권이 유지가 되고 트럼프 정권에서 서두른다면 금의 그 재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준비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그 준비 자산의 개념을 좀 확장하면 사실은 파운드에서 달러로 패권이 옮겨진 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잖아요. 1944년에 이제 그 종전 이후의 어떤 경제 패권을 논하면서 이제 금의 보유량이 제일 많은 미국으로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을 넘겨주겠다는 대관식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사실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도 달러보다는 파운드가 일정 기간 더 많이 쓰였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기존의 모든 그 금융망이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는 기축통화는 달러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금융망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파운드화로 결제하던 거를 달러로 결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일시에 바뀌어버린 계기가 그 영미 대출협정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미 대출협정이라는 게 이제 영국이 인도 같은 나라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2차 대전 전비로 썼는데, 그 채권을 갚을 때 상환 이제 요구가 들어올 때 파운드화로 갚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선 파운드화 준비금을 달러 준비금으로 이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38억 달러인가? 38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대신의 조건이 앞으로 영국 파운드화 채권의 상환이 요구가 들어올 때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로 갚아라 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이제 3년 뒤인 1947년부터 명실상부하게 이제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금융권에서 파운드화가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게 이제 영국 채권의 준비금, 그 상환 준비금을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꾼 게 계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미국 재무부 채권의 상환 준비금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상환 압력이 들어올 때 유사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제 종이화폐로서의 달러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 기축 준비금으로서의 준비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면 그 정도 되는 어떤 국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종이화폐, 그러니까 그 유통되는 종이화폐는 달러겠지만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자산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시도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브레튼 우즈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달러 패권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를 막 거치면서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금이 없으니까 금과 일정한 태환 비율을 갖고 갈 수 있는 화폐가 미국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본위제가 이제 된 거죠. 달러 본위제로라는 것이 이제 달러는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이제 금과 태환을 보장하고 있는 이 달러와 고정 비율을 정해서 금과 간접적인 고정 비율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전략자산 이야기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금을 모아가지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면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이 달러 패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화폐를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딱 등장을 하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거래에 있어서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치의 척도라든가 그러한 데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다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달러와 이제 연계되어 있으니까 달러 가치만큼은 적어도 가치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비트코인의 설 자리가 일정 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현물금과 그 종이 달러의 관계가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관계로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 어떤 지불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담보자산으로서의 역할 쪽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 기울어 가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은 그냥 온체인 달러잖아요. 달러를 이제 준비금으로 예치금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온체인상에서 유통되는 지불수단 달러인데 사실상 달러인데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현재 그 지니어스 액트 상에서 규정해 놓은 그 준비금 요건이 장기적으로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온체인 그 블록체인 화폐에 눈길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화폐인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화폐를 국가에 위탁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어떤 화폐를 생산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하는 이유는 그 법정화폐로서의 화폐 공급 구조가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민간 업체들이 화폐를 발행하는 그 옛날 그 자율은행, 미국의 자율은행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법정화폐라는 독점적인 화폐 공급자에게 화폐를 받아서 쓰는 게 우리는 더 싸다. 가격이 더 낮다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국가에 위탁해서 이제 쓰는 건데 지금 현재 화폐 사용 구조는 이게 독과점 횡포라는 게 불가피하니까 사용 비용도 싸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있으니까 그럼 대안이 없을 때는 그냥 쓰다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고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 상의 화폐가 있네 대안이 있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게 그럼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인 그 달러와 국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준비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가 다른 화폐를 찾는데 그래서 찾은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본질적으로 사용해서 보니까 그 구조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00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준비 자산이 계속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준비 자산이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테더나 이제 US 서클 같은 그 발행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준비 자산을 바꿔라. 더 안전한 자산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눈길을 돌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온체인상의 비트코인 같은 이제 오리지널 온체인 자산이나 아니면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한 부동산 토큰이나 그러면 부동산 등등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온체인 자산으로 준비금을 바꾸라고 할 거다. 그럴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보면 현재 금과 종이 달러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는 온체인 금인 비트코인과 온체인 달러인 스테이블코인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과연 실물 자산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제일 강력한 후보가 금이거든요. 금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금이 이제 사실 비트코인과 이렇게 경쟁할 때 불리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뭐 이게 붙고 있기도 힘들고 짜내기도 힘들고 뭐 또 분실의 위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을 사실은 뭐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야말로 뭐 금 ETF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금 가치와 연동해서 만약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금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겠죠. 다만 지니어스 액트를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거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제해서 그런데 만약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쓰려면 저 같아도 당연히 금 스테이블 코인을 찾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이 그러면 다시 또 비트코인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전통 자산으로서의 금과 또는 새로운 컴퓨터가 만든 자산으로서의 금, 민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전통 자산이 단기간 내에 뭐 비트코인에게 어떤 자유를 내주거나 대체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극단적인 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인식의 어떤 확산이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논쟁을 그 누구죠? 창펑자오하고 이제 금의 어떤 그 맥시멀리스트인 그 누구더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 간의 논쟁을 이제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의 토큰을 만들면 그게 디지털 금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 논리들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가치 저장 수단이냐의 문제로 본다면, 본질적인 어떤 개념상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데, 인간이 어떤 자산을 세팅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뇌니까 그 비트코인과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인간의 뇌가 AI처럼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인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이 확산돼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금이 상당 부분 그 금의 토큰이 온체인 자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컴퓨터나 그 코드에 익숙한 세대들이 온체인 어떤 담보물을 찾을 때, 그럼 금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그러면 희소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본질의 어떤 충실한 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금의 토큰을 왜 찾을까?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디지털로 구현한 온체인 토큰이 있는데, 이미 온체인화된 그 코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실물 토큰을 찾아서 간접적으로 써야 되지? 그러면 그 실물 토큰을 보관한 금고의 어떤 유지 비용도 들 거고, 또 실제로 내가 나중에 현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뭐 화폐라는 게 내가 실물로 바꾸는 어떤 단계는 사실은 영구적으로 없지만, 그러니까 굳이 온체인의 어떤 금을 내가 찾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있는데 금을 왜 찾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직은 직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편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랫세대, 저희 딸만 해도 그 디지털 기기를 언박싱한 다음부터 매뉴얼을 안 보고도 막 쓰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런 세대들이 나중에 가서 자산을 찾을 때 굳이 왜 실물금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신세대는 그야말로 디지털 세대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물고 디지털 세대를 받아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세대는 금보다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을 더 매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비트코인이 공고한 화폐의 자리를 금을 대체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금은 사실 완전한 가치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뭐 신대륙을 발견을 하니까 뭐 금은 값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해저에 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도 할 거고, 또 혹성에서 또 금을 또 채굴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금이 대량 발견되고 채굴이 되면 그럼 금값은 또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제가 일부러 질문을 던져 드리는 거예요.
김 작가님 대답하시고 저도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더 이제 비관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양자 컴퓨팅이거든요. 이 양자 컴퓨팅이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굉장히 빨리 되면서,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의 그 암호를 해독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비트코인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떤 독서 모임이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때는, 그런 시대가 되면 굳이 양자 컴퓨터를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뚫겠냐, 신한은행을 뚫지, 아니면 뭐 미국 연준의 금고를 뚫지, 포트녹스를 뚫지, 왜 비트코인을 뚫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언제쯤에 상용화 될 거고, 상용화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유튜브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말씀들을 종합하면 가능성은 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은 한번 예측은 해봐요. 만약에 이제 2030년이 되면 상용화될 거다라고 이제 만약에 보면 2029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Y2K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2000년이 딱 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실제로 Y2K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행동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를 뚫건 못 뚫건 간에 2030년 1월 1일 날 뚫을 거라는 얘기가, 서사가 흘러나온 순간부터 Y2K 공포의 한 10만 배 정도 되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를 거다. 그래서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2029년 12월 31일 전에 지금 현재 폭락장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우리 김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문과 출신인데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사이언스 쪽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뭐 저도 이제 책도 읽어보고 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한은행 뚫지, 연준을 뚫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뭐 나사도 뚫고 미국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코드도 다 뚫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완전 지구가 멸망할 텐데 뭐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기술이 막 발전을 할수록 계속 그런 암호 해독 기술도 점점 더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탈중앙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서 저도 그게 궁금하니까. 근데 결국 그래도 탈중앙화돼 있어서 거기서도 결국은 암호를, 이 양자 컴퓨팅을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더라고요. 어떻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 돼 있지만 사실은 해시레이트를 장악한 사람들 간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어떤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메인넷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코어 개발자들이라고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바통을 물려준 개발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드포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 내성을 가진 비트코인으로 하드포크하는 어떤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 클래식한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대로 남고 하드포크된 또 일종의 다른 비트코인이 또 생성돼서 유통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예측하는 거는 좀 저한테는 역부족인 것 같고,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자 컴퓨터라는 컴퓨터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를 어디에 쓸 거냐의 문제잖아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랬을 경우에 내가 뚫었을 때 이익에 비해서 뚫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뚫을 이유가 없는 건데, 완벽하게 어떤 블러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시키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양자 컴퓨터를 굳이 비트코인을 뚫지 않을 거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의 어떤 버금가는 수준까지 발전한다고 해서 10조 달러, 뭐 또는 20조 달러, 지금 10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었을 때 전체 해시레이트를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어떤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뚫어서 그 자산을 가졌을 때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될까? 네, 그럼 그 뚫는 의미가 뭘까? 그냥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력화시켜서 배 아픈 걸 조금 가라앉히겠다? 뭐 이런 의도라면 모를까? 거기에 막대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내가 비트코인을 뚫어서 생기는 이익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 개념적으로. 그게 기술적으로 실제로 어떻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음.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2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8천 달러에서 현재 녹화일 기준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 9만 달러도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AI 버블 걱정도 최근에 잠잠해지는 것 같고, 또 일본이 뭐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걱정이다 뭐 이랬는데, 그게 다 이제 잠잠해지면서 다시 또 미국의 기술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과연 10만 달러는 돌파할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1년 뒤에 내년에는 좀 어떨까?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 우리 한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저는 장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10년 뒤는 어떨까? 김 작가님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타랠리는 뭐 기분은 좋겠죠. 뭐 빨리 그냥 가격이 오르면. 근데 저는 지금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좀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국면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년 초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오는데 그때 살려면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산타랠리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10만 달러라는 어떤 상징적인 선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반등하고 산타랠리가 올 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9만 달러를 못 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크게 기대는 저는 안 하고 있고, 만약에 기대를 하면 뭐 연말 기분은 좀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저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연말에 10만 달러가 되건 내년 초에 10만 달러가 되건 이제 이게 10만 달러에서 내가 찾겠다라는 게 아니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100만 달러가 될 거냐의 문제 회귀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걸 좀 짚어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제가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는 부분은 악재가 한꺼번에 온다고 10월 10일 날 대청산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막 들이 난무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겹치고, 그래서 2달 정도의 괴로운 시간들을 사실 비트코이너들이 보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큰 이슈가 하나 있죠. 그 MSCI 지수에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편출될 거냐의 이슈가 남아있는데, 그 이슈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넘긴다고 전제를 하면은 1월 15일, 16일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말에 그 ETF 펀드를 운영하는 딜러들도 연말 실적을 이미 정산을 했을 테고, 그럼 또 이제 내년 연말 실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ETF로도 자금이 이제 새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행진이 그큰 변수인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연준 차기 의장에 대한 그 윤곽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신체 로미스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2024년 발의가 된 상태로 지금 계속 계류 중이었는데,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하고 신체 로미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간에 전략적인 어떤 딜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만 개를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전략 비축하는 구체적인 법적 틀이 내년 1분기나 늦어도 2분기 때는 통과가 될 거다, 상원을.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행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틀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 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중간 선거 캠페인 시즌이 다가오는 국면이 되면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유동성이 풀리고 전략 비축 법안을 이제 트럼프가 자기 실적으로 다시 꺼낼 수 있는 이제 재반 여건이 성숙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건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천만 명의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유권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신체러미스 상원의원이 통과시킨 그 전력 비축 법안과 본인이 행정명령 때 약속했던 준비금, 크립토 그 SBR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 들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삼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국면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시스 거래에 잡아놓은 선물 숏 포지션이나 공매도 포지션인데 이게 한번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숏 스퀴즈 국면이 되면 지금 금과 같은 폭등 장세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때 가서 이제 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물을 대거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지금과는 반대 국면.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거래 장치가 지금은 하방 압력으로 저가 매수하는 기회를 만드는 국면인데 내년에는 그게 반대로 숏 스퀴즈로 인해서 상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또는 상업은행들이 내놓는 보고서에도 보수적인 게 14만 달러, 또 긍정적인 게 25만 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국면은 올해 국면보다는 좋고 신고가를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국면이 될 거라고 보고요. 10년 정도의 장기 전망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국면이 월가에서도 속속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서 월가가 포섭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자산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본질에 봤을 때 월가라는 어떤 금융 패권이 이거를 포섭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본질의 중요성보다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월가가 이 자산을 포섭했을 때 비트코인의 우상향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월가화된 비트코인의 우상향 곡선을 이제 분석했을 때 연간 30% 정도로 20년간 장기 우상향할 거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연간 30% 복리 1.3을 매년 곱해주면 5년 뒤에 4배, 8년 뒤에 10배거든요. 2040년대가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100억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스트래티지의 분석대로라면은. 그리고 8년 뒤인 2030, 한 3, 4년이 되면은 이제 120만 달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120만 달러의 전망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의 전망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전망을 내놨을 때는 뭐 근거가 당연히 뒷받침되는 분석이니까 그러면 향후 10년에는 지금의 10배 정도는 가치를 보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산 다음에 1년 내에 뭐 10배가 올라가고 뭐 15배가 올라가서 예전에 초창기 때 샀던 분들이 막 떼부자가 되는 걸 보신 분들이 그 정도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지루한 마라톤이 될 거다. 매년 30% 상승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상승률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3만 불 정도 될 거고 내후년에 보면 16만 불 정도가 되니까 막 3, 40만 불, 100만 불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지루하겠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매년 13% 올랐거든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그게 10년 전에, 15년 전에 20억 정도 했는데 지금 100억이니까 네. 장기 보유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네. 2배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저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씩 적립식으로 계속 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목표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 한 개를 내가 갖고 있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달 자기 월 수입에 뭐 10%, 뭐 20%, 30% 계속 사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적립식을 잘하다가 떨어지면 적립식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비쌀 때 사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사지 못하는 도리어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 그래서 투자해서 도리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그래서 또 가격도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책을 좀 많이 보고 또 공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정말 장시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든지 계획한 대로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내가 이제 어떤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이번에 한 35% 정도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이후에는 30% 이상의 하락장은 처음이었는데, 그냥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었어요. 투자하면서. 무조건 4년 이상 들고 갈 거니까 중간에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거의 제로가 돼도 흔들리지 마라.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냥 2028년 뒤에 뚜껑을 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일 막 뭐 4, 5%, 10%막 떨어지니까 이거 내가 한 1년 정도 쓸 현금은 좀 확보해둬야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타를 이제 쳐서 1년 정도 쓸 현금을 빼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팔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그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었을 때는 내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예상치 않은 어떤 국면이 되면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때 그 시나리오를 굉장히 촘촘하게 좀 짜두고 공부를 좀 더, 저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꾸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이 평상심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저의 전망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국면에서도 내가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막 스스로 막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밀도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지난 2달 정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했던 어떤 공부들이 또 내가 이거를 장기 보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이제 회귀가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또는 가지려고 하는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는 구조화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가 만든 튤립이 아니라,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 저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없이 100% 서사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사 자체가 구조화됐다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난 50년간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자유무역을 어떤 키워드로 한 세계화가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수정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제가 구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화가 낳은 그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서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선으로서의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얼핏 했지만 전기의 달러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커니즘과 또는 양극화가 극단화됐을 때 그거를 해소하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그 서사가 구조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튤립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꺼지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양극화가 진행되어 온 50년 이상은 유지가 될 서사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그 서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구조화된 서사만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이 막 붐을 이루기 시작한 1990년대 말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그 초입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그 문을 떠나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좀 버티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특별히 김창익 작가님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저 자신도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때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근본 문제를 한번 다시 좀 다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끼리 또 좀 의견 교환하고, 또 그러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김 작가님 정말 장시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